이어서 3주차 이제 3차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신상 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에서 끊었죠. 여러분들 이미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 정보가 공개될 뿐만 아니라 취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어떤 정보가 등록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신상정보 공개 제도 안에는 등록과 이러한 등록 정보의 고지로 사실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름, 성명, 나이, 주소 여기서는요 실제 거주지가 또 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소하고 실제 사는 곳이 거주하는 곳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거주지 그리고 우리가 식별을 좀 하려면 신체 정보가 필요하죠. 키나 몸무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진. 아주 오래전에 이 신상 정보 공개가 최초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유명무실했었는데 조금씩 이렇게 보완되면서 사진까지 다 들어오게 되고 그러한 이 사람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요지 있죠. 요지. 그러니까 언제 판결이 났고 죄명이 뭐고 선고 형량이 뭐다가 포함된 성범죄의 요지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죠?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집에 우편물로 날라오기도 하죠. 그리고 전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과사 죄명 횟수, 그죠?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여부 우리가 알고 있죠? 팔찌가 아니라 발찌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은 전자장치라고 하는데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내용들이 그죠? 등록이 된 후에 이러한 등록 정보를 그죠? 고지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고지 정보를 관할하는 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가구 집에 그죠? 또 어린이집 원장이나 유치원의 장이나 학교의 장이나 읍면동사무소 그죠? 동주민자치센터의 장 그죠? 그다음에 학원 그죠? 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 게시판에 30일 동안 게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망신을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꼭 필요한 망신이다. 왜냐하면 이걸 공개함으로써 몰랐는데 우리 집 바로 옆에 그죠?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구나. 그죠? 그다음 지나다니다가 마주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사진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고 그죠? 조심하라고 그죠? 우리가 또 사실 부모로서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득보다 이 피해 가해 이 성범죄자들은 사실 인권 면에서 자신들은 그죠? 이중 처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다수 우리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취업 제한이 이어집니다. 신상정보 등록 플러스 고지뿐만이 아니라요. 처벌이 다 맞춰진 다음에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내는 10년 동안 처벌 다 받고 나도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안 돼요. 그죠? 유치원, 학교, 위탁교육기관 포함이고요.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의 교섭자 이런 거 못 한다는 겁니다.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우리 청소년 활동시설, 그죠? 상담복지센터, 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 상담소,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뭐 요즘은 관리원이라고도 하는데 경비원, 그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 뭐 이런 걸로 한번 뭐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겠다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안 된다. 10년 동안은 안 된다. 그죠? 체육시설, 그죠? 그다음에 PC방, 일반 PC방, 그죠? 근데 경비업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그 다 처벌이 끝나고 해도 10년 동안 안 되니까 사실상 그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요. 어때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생각 자체를 말아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실제 취업하는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본인 동의를 받아서 여러분들 어디 취업하시면요. 이런 동의를 하게 돼요. 그때 조회가 경찰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걸려서 망신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년입니다. 10년. 자, 이제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이 명칭 자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이 법률 명칭을 꼭 알아두시고요. 201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죠? 벌써 이제 시간이 꽤 지났죠? 이제는 청지사가 되려는 사람은 이 명칭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적 및 주요 내용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책무, 책임,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정책, 어떤 사업, 어떤 프로그램을 펼쳐나가느냐,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을 두도록 돼 있다. 시, 군, 구마다 둔다라고 돼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학교 밖 청소년이란 도대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그죠? 학교에 입학해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약 의무적 중학교까지는 이 의무를 유예하고 있는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반드시 다녀야 되는데 의무 교육인데 이거를 하지 않는 청소년.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요. 그죠?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학교에 다니다가 재적, 그러니까 하도 안 나오면 재적 처리가 되겠죠? 혹은 어떤 일을 벌여서 어떤 학칙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거나 스스로 안 다니겠다고 자퇴 신청을 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교육 기간 동안인 중학교까지는 3개월 결석, 그죠? 혹은 안 다니는, 그죠? 취약 의무 유예 청소년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적 퇴학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요즘은 뭐 사실 홈스쿨링이라든지 뭐 공교육의 불신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해서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청소년도 우리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건 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목적이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못 다닌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복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죠?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아, 나는 공교육 자체랑 안 맞고 학교 가면 다시 사고 칠 것 같고 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립해 줄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겠죠. 큰 틀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그죠? 혹시라도 뭐 자살을 시도할 고위험에 있다든지 여러 심리 상담, 그리고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 못 잡겠어요. 진로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것들이 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학업에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자립, 그죠? 그래서 여기 자립에는 뭐 꼭 학교로 복귀 안 하더라도 대안학교라든지 검정고시 준비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립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학교가 아니고 나는 뭐예요? 직업적으로 일찍 진출할래요. 직업 체험이나 취업 지원을 돕는 프로그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적성부터 직업 적성 검사, 진로 상담 프로그램, 체험해 보는 거, 이제 아예 훈련하는 프로그램, 직업 소개 등등의 프로그램이 이쪽의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립 지원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생활 지원, 문화 공간 지원, 의료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이 있겠고요. 특별 지원, 앞에서 사실 나왔어요. 특별 지원에 이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학교 밖에서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면요, 그렇죠? 건강 관리도 소홀해지기 쉽죠.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부터, 그죠? 이런 의료 지원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나오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별표 3개 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과 관련해서는 요 부분이 질문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자, 실제 시군구마다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두도록 이 법에서 만들고 있고, 이거를 잘 운영하려고 시군구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고, 이런 형식 체계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이 센터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니까, 그죠? 법률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반드시 두기는 둬야 되겠고, 그죠? 그러나 재정적으로 충분하지는 못해요. 특히 지역의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기에다가 이 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그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보통은 센터장이 동일해요. 겸직을 많이 시켜놓고 있다라는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력이 되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두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아예 청소년 단체 위탁 운영을 별도로 시킬 수도 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담복지센터, 시군구 상담복지센터에 지정을 해서 이 센터도, 학교 밖 센터도 운영해라. 근데 인건비 줄이려니까 센터장을 겸직하는 게 많아요. 이해되셨죠? 자, 대신에 별도의 직원 TO가 있으니까, 그죠?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가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일을 하게 되지요. 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이 명칭이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거부감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은 외부에 붙여놓고 할 때는 꿈드림 센터 이렇게 많이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근데 이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 별거 아니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거부감이나 뭔가 그죠? 부정적인 오래된 선입견, 이미지 때문에 꿈드림 센터라고 이제 명명한 것 뿐인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꿈드림 센터는 뭐고 학교 밖 지원 센터는 뭐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면접 시험에서 관심이 좀 없는 것 같은데라고 그죠? 면접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부분에서는 반드시 꿈드림 센터가 실제 이름이다. 대외적 명칭으로 쓰고 있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의 업무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주로 중요한 법률들을 근거해서 법률들에 나온 것들을 위주로 살펴봐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서 나온 법률들에 근거한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 이런 것 중에 청소년 지도사하고 또 밀접하게 관련이 된 것들을 또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로 취업을 하시게 되면 맡게 될 일들일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소속되게 되는 기관, 어떤 시설, 기관, 단체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여러 관련 사업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합격 비서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지금 제 파일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청소년 정책을 완벽하게 해서 면접 시험에 진짜 100% 합격하고 싶다 하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가서 여기는 2017년도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17년도의 청소년 사업 안내라는 자료집 책자를 가지고 참고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2020 내지는 2021 어떤 청소년 사업 안내 이런 최신판 책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강의를 않는 거예요. 너무 두꺼우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강의 LMS 온라인 강의 제 수업에서 또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 면접 실전 대비하는 것도 해드리는 거 이걸로 충분하지만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어떤 특정 부분에서 깊게 내가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최신판 청소년 사업 안내 이런 것들 자료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안들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볼까요? 자, 기본적인 거 먼저 청소년 정책을 논할 때 일단 청소년이라는 업무를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여성가족부죠. 그런데 이 정책의 역사상 조직 개편이 있어서 그 전에는 보건복지가족부였다가 또 그 전에는 이미 국가청소년위원회였었고요. 국가청소년위원회 때는 어떻게 그 전에가 사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라는 게 있었고 지금에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청소년 보호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안 맞지만 육성이냐 보호냐 이렇게 좀 갈라져서 생각했던 시절에서 통합해서 국가위원회가 되었고 이명박 정부 들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되었으나 2년 만에 가족이라는 걸 떼서 여성가족부에 딱 넘겨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옛날 책 가지고 혹시 보건복지부라고 또 사회복지 공부하니까 헷갈려서 청소년 정책 주무
중앙 부처가 어디죠? 물어봤을 때 보건복지부라고 답을 한다든지, 옛날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답을 한다든지, 문화관광부라고 답을 하면 아이고 이거 뭐 옛날 책을 봤나? 좀 의구심이 든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름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조금 확률은 약합니다. 그죠? 그러나 혹시 몰라서 지금 시점에서 2021년 10월 시점에서 정령의 장관이에요. 그래서 필요시 않은 척할 용도로 좀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당연히 나오겠죠. 자, 여성가족부 안에 그죠? 이 담당 부서 중에 여성가족부의 가족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가족 정책실이라는 걸 두고 있고, 그 아래 청소년 정책관이라는 걸 두면서 청소년 정책과, 활동진흥과, 활동안전과, 자립지원과, 학교박, 청소년 지원과, 청소년 보호환경과, 이렇게 과를 두고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우리 역사적으로 제가 강조 무진장 드렸던 청소년 정책, 그죠? 91년도 6월 27일 날 10개년 계획으로 출발을 했으나 얼마 못 가 5개년 계획으로 제1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2차, 3차, 4차 이렇게 5년씩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해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넘기면서 뭐 이런 좀 중요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서 수정 보완된 계획도 한번 있었고, 그죠? 5차 넘어갑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그랬죠? 현재 몇 차냐 물어볼 수 있다. 6차, 제6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인데, 실제 이름으로는 또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5차 때부터. 한국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다. 근데 5개년 계획인 거는 5년 단위 계획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책을 또 사실 여성가족부 자료실에서 들여다봐서 다 찾아봐야 되지만 역시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합격 비서에는 이미 최신 걸로 바꿔드렸는데, 이 파일에는 5차 때께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다 알아두세요. 5차 때는 비전이 뭐예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였어요. 지금 6차 때는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현재를 즐기는, 이거 우리 배웠는데, 그죠?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죄송합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이렇게 좀 6차 비전이 좀 길게 설정됐어요. 좀, 그죠? 조금 길어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죠? 그래도 알아놔야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은 별표 3개에 해당합니다. 6차 청소년 정책에 혹시 비전을 알고 계신가요? 비전이 어떻게 달라졌죠? 혹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5년 단위로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5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였고, 지금 현재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기대하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분야별로 중점 과제와 청소년 사업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5차 때 영역은 이렇고요. 제가 여러분 자료 드린 합격 비서에는 6차 때 분야별 중점 방향을 또 함께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으니까 이 두 개를 살펴보시면서,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강조드렸고 이거 별표 3개짜리인데 깔끔하게 3가지를 정리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몇 개가 있다? 예, 이렇게 3가지가 있다. 3개가 있다. 그죠? 각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에 대해서 뭐가 조금 다른지 비교,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청소년 특별회의는 범정부적 차원의 그죠? 청소년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려는 겁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고요. 매년 그리고 예, 청소년 전문가와 함께 해서 이런 의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죠?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뭐예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예, 시도나 시군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의견을 제안하고 그죠? 또 자신들의 정책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여러 것들입니다.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근거 때문에 생겨난 위원회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뭐예요? 청소년 수련 시설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그죠? 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이런 식입니다. 근거는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라는 게 다르죠. 예. 그래서 이 3가지 대단히 중요한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완벽하게 질문이 혹시 여기에서 나오면 예, 땡큐 질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다. 땡큐 질문으로. 특히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런 차이점. 특별회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빈출 질문이에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우대에 관해서도 그죠? 복지지원법 할 때 우리 살펴봤죠? 예. 청소년들 기본적으로 그죠? 만 9세에서 18세로 볼 수도 있겠고요. 맥락에 따라서는 24세까지도 기본법에 따르는 그죠? 청소년이기도 합니다. 이 우대 시설은 특히 뭐예요? 예, 국가라든가 그죠? 지방자치단체가 예, 하는 곳이 우선적이고 민간에는 이렇게 예, 강제는 못하지만 권고를 민간에도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든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등등 청소년이 이용할 때 우대해주라. 우대는 한마디로 이용료를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의 예시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합격 비서 좀 살펴보시고요. 자, 이러한 우대를 해주려면 여러분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청소년증이 되겠습니다. 법적 신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안 되는 연령대의 청소년 중에는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서 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같은 거 보러 갈 때도 청소년증이 있으면요 100% 인정하는 법적 신분증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만 9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나이도 그냥 청소년 나이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겠고요. 가까운 이 주소지에 꼭 찾아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들 이용시설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때 대중교통 및 가맹점 선불결제 할인 같은 것들도 이 청소년증에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IC 칩이 들어가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러한 선불결제나 이런 것들도 또 입금해 놓고 가능하다.
지금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거 발급해서 유용하게 쓰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조금 달라서 문제인데 아마 최근에 통일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죠? 예. 자, 참고로 여러분들의 좀 숙제거리를 좀 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정책 분야에서 내가 청소년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청소년 박람회라는 것으로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여수에서 개최를 한 바 있고요. 2018년도에는 아마 새만금 쪽 이게 아마 군산일 겁니다. 군산 쪽에서 개최를 해서 전국이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이제 지자체와 함께 그러니까 여가부가 핵심이지만 지방 정부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합니다. 그죠? 대개 5월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하고요.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일반인들 대상이고 여러 청소년 체험 정보 제공 부스를 운영하고 행사, 여대 동아리 경진대회, 명사 강연 등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숙제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 그죠? 2019, 2020 그래서 가장 최근 그다음에 2021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러분들이 지역 정도 그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으로 실시했거든요. 또 그래서 요쪽에서 이 비대면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여러분들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할 거냐 여기와도 관계가 되거든요. 미리 여러분들이 좀 답안들을 좀 만들어 놓고 가면 갑자기 막 코로나가 이게 종식이 안 되고 하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도 힘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느냐, 그죠? 비대면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미리 답안들을 좀 준비해 가시되 과거에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데 비대면으로 했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을 좀 공부해 놓고 있으면 관심이 있는 친구가 맞구나, 그죠? 청소년 지도사 진짜 따라온 게 맞네?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순식간에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방과후 아카데미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방과후 아카데미 또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일반 청소년도 포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고요. 원칙은 초등 4에서 중 3인데 이제 중학생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조선, 장애, 다문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이렇게 되고요. 학교장이나 지역사회 추천 청소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어디에 보통 설치되냐면 수련시설에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수련시설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 내에 이 방과 후 방카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해요. 요 아카데미가 설치가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예외적으로 여기 광양에 또 예외가 있더라고요. 광양의 장애인 복지관에는 그죠? 이 장애 청소년들을 특히 그죠? 대상으로 하는 방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다 누가 일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들이 핵심 인력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질문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활동을 지원해주고 학습 지원, 이때 밥도 먹여줘요. 급식, 상담, 그죠? 여러 가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죠? 사회복지 영역의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데 또는 학교에도 이제 방과 후에 많이 프로그램을 하지요.
이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가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 이런 것들 법 근거도 다르고요, 그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조금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대비를 좀 해두면 좋겠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일 질문이 나오는 건 뒤에 인력에 관한 부분이 제일 질문이 많이 나와요. 자, 방과후 아카데미의 운영 유형 및 인원인데요. 기본형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2개 반을 보통 운영해요. 그래서 20명씩, 예, 2개 반, 40명이 기본형이고요. 그 지역에 좀 대상 인원이 많을 때에는 확장형 할 수 있고요. 혹은 1개 반만 축소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20명, 30명으로 그 인원이 줄고요. 예, 다문화 가정 청소년도 30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어떤 그 프로그램의 내용, 그죠? 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 20시간 이상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지침 매뉴얼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또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가족부 자료실에 가면 엄청 두꺼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전문 체험 활동 4시간, 보충학습 지원 5시간, 그죠? 교과학습 4시간, 그죠? 생활지원 과정 5시간 이상 해서 급식, 상담, 건강관리까지 해줄 수 있다. 그죠? 그다음 주말에 월요일에 주말 체험도 가고요. 월 3회 자기개발 시간도 예, 선택적으로 프로그램 편성을 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방학에 또 캠프 운영을 또 연일에 자연권 캠프 집단 프로그램들을 예, 합숙해서 2박 3일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전담 인력인데요. 여기 부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전담 인력으로 PM이 1명 있고요. SM이 2명 있는 구조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를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그래서 20명짜리 반 하나, 20명짜리 반 하나. 그죠? PM이라는 것은요. 그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한 명이고, 그죠?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겁니다. SM이라는 것은요. 그죠? 스케줄 매니저라고 그래서 아까 나온 여러 프로그램들을 할 때 그죠? 이 선생님들이 잘 오고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오는지 잘 챙겨줍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명칭이 다 바뀌어서 PM을 팀장 이렇게 얘기하고 SM을 담임, 예, 담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옛날 형태의 이름도 알고 근데 요즘 형태의 이름도 알아서 요즘 형태의 이름으로 답변을 해야 되되 그죠? 기술적으로 일부러 예전에는 SM이라고 했는데 이제 담임으로 바뀌었고 PM이 팀장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언급해 줘도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나는 준비가 다 된 예비 청소년 지도자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제시해 놓은 거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예, 오늘은 예, 우리 3주차 여기까지 해서 3차 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제 반복 학습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조금씩 합격 비서 매일 조금씩 반복 학습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